안녕하세요. 총광호입니다. 오늘은 일전에 한번 예고 드렸듯이 과로성 질환에 대해서 할 때 그 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느냐, 이거는 이제 저희 표현으로는 재해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,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. 근데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이 손 움직임 있을 때마다 이 밴드가 좀 보이는데요. 이거 관련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거를 이제 사실은 제가 이거를 집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다친 건데, 예를 들어서 이게 회사에서 다친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자, 회사에서 제가 이걸 다쳤습니다. 근데 다칠 때는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저도 사실은 병원을 가지고 약국을 갔는데 꿰맬 필요는 있다고 할 정도로 좀 많이 깊이 베이긴 했어요. 근데 병원을 저는 가지 않았잖아요. 그런데 만약이에요. 며칠이 지나도 이게 제대로 이제 뭐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,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. 그래서 뭐 농이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이런 말은 끔찍하지만 극단적으로 정말 그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. 멈춰 이러면 이거를 절단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과연 이거를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해봤을 때 이게 이제 재해조사거든요. 근데 잘 보세요. 제가 일을 하다가 뭐 칼에 살짝 뱉는데 그날 바로 제가 만약에 병원을 가서 흔적을 남겨놨다면, 내지는 안 가더라도 뭐 미래를 대비해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증거를 남겨둬야지 해서 영상을 촬영해놨다던가, 그렇죠? 뭐 근데 진술서는 뭐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. 근데 보세요, 내가 병원을 가서 초진, 즉 초진 차트라든가 동영상을 당시 거를 찍어놨다던가 이런 것들은 되게 객관적인 거잖아요. 사후에 조작이 될 수 없는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. 그런데 사실은 물론 진술서가 조작됐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. 하지만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관적인 입증 자료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 말은 재해조사라는 거를 할 때는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사실관계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관계를 입증을 제대로 못했을 때, 그렇죠?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누가요? 청구하는 사람이, 즉 재해 근로자가 입증을 하게 돼 있거든요. 사실 과로성 질환의 제일 큰 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이제 첫 번째로 뭐 그냥 뇌출혈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이 뇌출혈이 발생했는데 이는 사실 과로가 없는 일반인에게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분의 기존 질환, 이 뇌출혈이 발생했는데 이게 기존에 갖고 있는 질환의 위험성은 없었는지의 축이 있을 것이고요.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발 요인으로 주장해야 되는, 이벤트로 주장을 해야 되는 뭐요? 과로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과로는 사실 역시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또 나눠져요. 객관적으로 근로시간, 업무량이 될 수도 있고, 주관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떠한 업무 환경 등으로 인해서 그 피해 근로자가, 재해 근로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스트레스,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. 자, 그렇다면 기본이 되는 거는 근로시간의 입증이다라는 전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, 물론 궁금해서 뭐 주변에서 아니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시겠죠. 그렇죠? 그러면은 한번 본인의 경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. 자,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? 뭐 일단은 순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자, 내가 근로를 한다, 일을 한다라는 거는 출근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. 즉 나의 집에서 어디로요? 나의 직장으로, 회사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출근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내가 걸어 다닐 수도 있죠. 도보도 있죠. 자전거도 있을 수 있고요. 오토바이, 또 내 자차가 있을 수도 있고, 또 뭐 버스, 기차, 지하철 등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. 자, 내가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, 자전거로 다니시는 분들은 일단은 왠지 좀 멀어 보여요. 근로시간 산정이. 왜냐면은 제일 확실한 거는 대중교통이 있잖아요. 이분들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티머니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결제 수단의 경우에는 흔적이 남습니다. 그래서 그 시간에 측정이 가능한 거죠. 그렇죠? 그리고 두 번째, 자차인 경우에는 물론 뭐 주행 거리라든가 뭐 블랙박스를 뭐 몇 달치를 내지는 뭐 한 달치라도
백업이 가능해서 이걸 가지고 추정해서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, 자차인 경우에는 좀 원거리 있잖아요. 즉 고속도로, 즉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하이패스가 있으니까 하이패스의 기록들을 가지고 또 근로시간 추정이 가능합니다. 그렇죠? 근데 걸어서 가시는 분들은 일단 출퇴근, 즉 출근 퇴근만을 놓고 봤을 때는, 내지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힘들다. 물론 이 경우도 가능은 해요. 뭐 아파트 CCTV, 내가 출근하는 모습, 퇴근에 들어오는 모습을 찍으면 되니까 그걸 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통상적인 출근 시간은 몇 시다, 통상적인 퇴근 시간은 몇 시다 라고 입증을 할 수 있어요. 자, 이게 출근이고, 물론 출퇴근 포함입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업무를 개시했을 때, 뭐 우리가 이런 카드를 택하고 들어가기도 하죠. 그러면은 그 출입 기록이 남겠죠. 그 다음에 내 개인 사무용 컴퓨터가 있다라면 뭐가 있을 수 있죠? 그 컴퓨터 로그인, 로그오프 기록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이걸로도 입증을 할 수 있고,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직장인 경우에는 조금은 근로시간 입증이 좀 수월하다고 해야 될까요? 수월하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런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. 남편이 퇴근했어요. 퇴근한 건 맞아요. 그럼 퇴근을 했다라는 거는 집에 도착했다는 거고, 그렇다는 거는 뭐죠? 출근 퇴근 시간이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. 집에 와서 일을 했을 때가 이제 문제됩니다. 즉 초과 근로를 하는데 회사에서 했으면은 그게 근로시간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없는데, 집에서 일을 했어요.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. 근데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죠? 가족들의 진술만으로 될까요? 아니죠. 이럴 때는 일을 하는데 만약에 그 사용했던 기기가 사무용 뭐 노트북이라는 이런 것들이라든가, 또 그렇게 해서 어떤 뭐 사내 어떤 전산 시스템에 접속을 했다든가 로그인을 했다든가, 또 뭐가 있죠? 뭐 급하게 프로젝트 기간이었기 때문에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든가, 아니면 SNS상에 뭐가 있다든가,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. 해야 되고, 더욱더 좀 아름답게 사건이 마무리되려면은, 그러려면은 그렇게 집에 와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. 상황이.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상황, 어떤 업무 환경, 업무 변화, 어떤 이벤트, 이거에 대해서도 입증을 하게 된다라면은 추후에 재조사를 하시는 그 원처분 기관의 담당자라든가 질병판정위원회 판단을 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아, 이분은 뭐 갑자기 이런 매출이 늘어났고, 갑자기 해외 진출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개발했고, 그러다 보니 집에 와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.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만들어지는 거고요. 근데 일을 얼마나 했는지를 어떻게 계량화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뭐 로그인, 로그오프 기록, SNS 기록, 이메일 전송 기록, 이런 것들을 봤더니 충분히 집에서도 뭐 퇴근해서도 2시간, 3시간 이렇게 일을 했구나. 그래서 밤 11시, 뭐 11시 넘어서까지 일을 했구나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. 그렇게 되면은 그 청구인이 주장했던 과로 시간이 허황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. 자, 원처분 기관에 재조사 하신 분은 한 분이잖아요. 근데 이 한 분이 사업주도 조사해야 되죠. 그렇죠? 유가족들도 조사해야 되죠. 또 뭐 있어요? 뭐 의학적인 자문도 받아야 되죠. 여러 가지 서류 하실 일들이 엄청 많다고요. 조사할 때 할 일이 엄청 많아요.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뭐 사건이 뭐 그렇다고 뭐 한 달에 한 건씩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건수도 엄청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. 그래서 청구인이 이거를 최대한 본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, 즉 그 재근로자가 처한 근무 환경, 근로 시간 등을 명백하게 입증을 해야 된다. 입증 책임이 있다.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이거는 제가 그 질판위에서도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거든요. 예. 이 부분은 왜 이게 좀 누락됐을까? 이 부분은 조금만 이 포인트가 좀 준비가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좀 생각들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이런 뇌혈관 심질환들의 사건을 할 때는요, 근로 시간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남편 힘들었어요, 우리 아버지 힘들었어요, 우리 동생 힘들었어요, 우리 형 힘들었어요. 그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왜 힘들었고 얼마만큼 힘들었고, 즉 일이 왜 많았고 얼마만큼 시간에 근로를 했고,
그렇죠? 얼마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거를 상대방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. 입증을 해야 됩니다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뇌혈관 심질환은 그 노무사님들에게 좀 노무사님들이 일을 하시면은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죠.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.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. 노무사님들이 일을 하시나 본인들이 직접 하시나 너무나 명백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, 두 번째로 그 자료만 놓고 산정을 해봐도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을 충분히 초과했다. 그렇다면 사실 그 결과는 뭐 이런 발언은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결론은 동일할 수 있겠죠. 하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진 않아요. 100%딱 떨어맞은 사건은 별로 없어요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,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뇌혈관 심질환 사건을 할 때, 이뿐만이 아니고 산재 신청을 할 때 재해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즉 재해조사의 중요성, 특히 과로성 질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등을 어떻게 산정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실무적인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.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